8월은 러시아에게 결코 좋은 달이 아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8월에 시작됐고 소련을 무너뜨린 실패한 쿠데타도 8월에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러시아가 자국 부채에 대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검은 8월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루브라가 붕괴됐고 은행들이 무너졌으며 평범한 러시아인들은 평생 모은 저축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또다시 8월입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사실 그 일은 푸틴이 집권하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분석가들이 지금 조용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지표에 따르면 2026년 8월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25년 통치 기간 중 최악의 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료 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채를 아무도 사지 않으면서 러시아 채권 시장이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러시아 주식시장은 거의 30년 만에 가장 긴 하락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경제는 이제 매일 수십억 달러를 잃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 모든 상황이 두려워 자신의 측근들까지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 올리가르히들은 이제 2026년 8월을 1991년과 공개적으로 비교합니다. 그리고 왜 러시아 최고 영향력 사업가 중 한 명이 체포됐는지도요. 왜일까요? 러시아 영화에서 나폴레옹을 연기한 우크라이나 배우가 지금은 모스크바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샘이고 비즈니스 베이직스를 시청 중입니다. 최근 대규모 공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최대 기업의 50%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러시아 올리가리들이 왜 쿠데타를 요구하고 있는지 간단히 이야기해봅시다. 이 트윗을 한번 보세요. 이 트윗은 미하일 호도르콥스키가 올렸으며 그는 러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푸틴에 맞서 목소리를 냈다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일로 인해 그는 10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결국 그는 나라를 떠나야 했고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8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8월은 쿠데타, 디폴트 등으로 유명합니다. 재앙들. 올해는 정권이 연료 위기, 교착 상태에 빠진 전선, 그리고 선거와 함께 8월을 맞이합니다. 특별 선거 작전입니다. 마치 3일간의 특별 군사 작전처럼요. 모스크바를 주시하세요. 이제 그는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어느 부분을 보든 상관없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전이든 1차 세계대전 이후든 소련 이전이든 소련 이후이든 아니면 바로 작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8월은 러시아의 늘 불운한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전쟁 전체에서 가장 이상한 역사적 우연 중 하나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 일부는 알고 계실 텐데 1812년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러시아를 침공해서 모스크바에 불을 질렀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200년 뒤인 2012년 대부분은 이름조차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던 우크라이나 무명 코미디언이 등장했습니다. 적어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요, 그는 저예산 우크라이나 코미디 영화에서 나폴레옹을 연기했습니다. 그 배우는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라는 이름에 그저 무명인 사람이었어요. Y가 2개나 들어가 있는데 어느 쪽을 발음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요, 2026년에 그 우크라이나 배우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모스크바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두가 그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이 모스크바 곳곳을 타격해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모든 시설들, 와일드베리스 창고들, 물류 허브 등 상상할 수 있는 건 뭐든지 이는 크렘린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전쟁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러시아인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카메라 앞에 등장합니다. 공개적으로 푸틴에게 특별 군사작전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보여드리기 전에 8월 목록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8월 2. 러시아인들에게 왜 이렇게 나쁜 달인지에 대한 역사적인 목록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패턴이기 때문에 모두가 기억하는 큰 사건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914년 8월 독일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그 전쟁은 결국 러시아 제국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7년 8월 러시아 임시정부가 전복됩니다. 이로 인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그 결과 소련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앞으로 가보죠. 이제 1991년 8월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모두가 기억하는 악명 높은 사건입니다. 소련 강경파들이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했던 쿠데타였죠. 그들은 실패하지만 결국 자신들이 지키려고 했던 바로 그 소련의 붕괴를 촉발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앞당겨 1998년 8월 블라디미르 푸틴이 크렘린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때가 최초의 블랙 어거스트가 벌어진 때입니다. 현대 러시아 역사상 경제적으로 최악의 달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국내 부채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합니다. 이로 인해 루블화가 붕괴됩니다. 은행들이 파산하기 시작하고 러시아 은행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평범한 러시아인들은 사실상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러시아는 미국과 IMF에 공개적으로 긴급 지원을 애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직접 목격한 일입니다.
그는 모스크바 권력 핵심과 가까웠고 보리스 옐친 정부의 일원이었으며 최고위층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약 2년 뒤 대선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던 때 펴낸 자서전에서 이 일을 언급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푸틴에게는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8월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에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대통령이 된 후 처음 맞은 8월, 이 그의 인생 최악의 한 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달에는 모스크바 시내, 중앙 모스크바와 매우 가까운 곳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쿠르스크 참사가 일어나 잠수함이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쿠르스크 잠수함이 전 승무원과 함께 침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휴가 중이던 푸틴은 그것이 그렇게 큰일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휴가를 계속 보냅니다. 그것이 매우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가 마침내 나타났을 때 대중이 그에게 등을 돌리는 소동이 벌어지고 푸틴에게 생방송 중에 항의하던 여성에게 진정제를 투여해야 했습니다. 이 장면은 유튜브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이 푸틴이 더 이상 즉흥적인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순간이며 더 이상 나쁜 소식과 자신을 연관짓지 않겠다고 한 순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할 때마다 푸틴 주변인들은 늘 나쁜 소식을 전하고 푸틴은 좋은 소식만 직접 전합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23년 8월입니다. 이때가 프리고진 비행기 추락 시점입니다. 이 패턴은 전체 중 가장 약할 수 있는데 러시아의 큰 압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프리고진이 푸틴을 제거할 가능성도 있었기에 나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행기는 2023년 8월에 추락합니다. 2024년 8월에는 러시아가 최초의 핵무장 국가로 침공을 당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외국 군대가 러시아 영토에 들어오게 되고 푸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침공을 겪는 러시아 대통령이 됩니다. 물론 저는 쿠르스크 지역에서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의 일부를 점령했고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을 지켰습니다. 실제로 푸틴은 그 영토를 되찾기 위해 북한에 도움을 애원해야 했습니다. 상황이 그만큼 심각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다음 달 2026년 8월 이 역대 최악이 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밤마다 러시아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평범한 러시아인들은 이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말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화면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도시가 뒤에서 불타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러시아 소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자막이 이렇게 나옵니다. 고마워요 보바 아저씨. 아름다운 일출을 선물해줘서요. 보바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애칭이고 이 영상의 노래도 푸틴을 조롱합니다. 저희가 노래를 틀 수는 없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잘했어요. 이 노래는 푸틴을 지지하는 것 같지만 화면의 영상을 보면 이 노래가 푸틴을 왜 조롱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 도시가 불타는 와중에도 러시아인들은 이 노래로 푸틴이 나라를 위해 해온 모든 일에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볼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이틀간 와일드베리 창고 3곳을 추가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인들은 푸틴에게 특별 군사작전을 끝내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어요. 불과 20분 전만 해도 드론이 크라스노다르 창고를 공격했습니다. 크라스노다르 창고가 공격받았습니다. 크라스노다르 창고에 지금 불이 났습니다. 거기에 우리 물건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지 상상해보세요. 젠장. 하고 싶어. 솔직히 나는 그냥 이 특별 군사작전이 끝났으면 좋겠어. 너무 많은 이들이 죽고 있어. 너무 많은 기업가들이 고통받고 있어. 6번째 달. 이제 우리는 6월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 단연치 신고야? 이제 더 이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크라스노다르 창고. 상상해봐. 20분 전에 한 구독자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형, 죄송해요. 보내지 말았어야 했어요. 영상이에요. 20분 전에 와일드베리스 크라스노다르 창고가 파괴됐어요. 볼고고라드, 크라스노다르스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음 클립으로 넘어가기 전 중요한 맥락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지난주부터 우크라이나가 이 창고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이후로 러시아인들, 더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의 소규모 사업주들, 이런 공격으로 아마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창고에 많은 상품이 있었기 때문이죠. 중요한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러시아 여성이 전쟁으로 삶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녀는 특별 군사작전 때문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아마 월급과 푸틴이 지급하는 보너스를 받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선에 갔던 거죠.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독립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와일드베리스에서도 판매했지만 특별 군사작전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지옥 같은 상황이 언제 끝나는지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저한테 설명해주세요. 이게 언제? 이 빌어먹을 악몽이 끝날까요? 우리 정부는 언제 장난질을 그만둘까요? 첫째, 제 남편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일에 완전히 몰두했어요. 와일드베리에서 작년에 200만 루블을 잃었습니다. 저는 운영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상환 유예 때문에 은행이 저를 완전히 등쳐먹었어요. 저는 망했어요. 은행이 신용카드 때문에 저를 속였어요. 제가 상환 유예를 한 달만 썼다는 이유로요. 그들이 700을 추가로 청구했어요. 거기에 1000루블을 더 얹었어요. 에 의해 제 말을 그냥 아무 들어주세요. 이유도 없이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 그냥 하수구에 버렸어요. 이 대출을 끝내지 못해 새로운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완전 빚에 덧치였죠. 저는 속았어요. 승자는 물러났어요. 어떤 하청업자에게 속아 200만을 잃었습니다. 현재 와일드베리스 창고에 남은 모든 재고가 불타고 있습니다. 저는 1년 만에 엄청난 돈을 잃었어요. 저는 450만에 달하는 대출도 떠안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포함도 안 했어요. 또 뭐가 있죠? 뭐요? 아마 그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들은 빠르게 정치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 말처럼 전쟁이 본토에 들어오자 러시아인들은 상황에 불만을 품게 됐습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지만 러시아인들은 영향이 없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0개월간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나서며 러시아인들은 공습이 시작되기 전보다 지금 이 전쟁에 훨씬 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노가 올리가르이들에게 일반 러시아인들을 돕도록 하는 정치적 압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와일드베리 CEO는 제가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 전쟁으로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있는 모든 판매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고 방금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발표는 겉보기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모든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기 위해 법률 용어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 다루겠습니다. 그 전에 푸틴이 체포하고 있는 모든 엘리트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공격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푸틴이 점점 스탈린 2.0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크렘린은 병 속 거미들 같습니다. 크렘린 엘리트들 사이 전쟁이 시작됐고 푸틴과 가까웠던 인물들의 전례 없는 체포가 이어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이며 그런 지위가 보장돼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곧 표적이 될 것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포들은 체제의 균열을 시사합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체포와 형사 재판입니다. 푸틴의 측근 중 몇몇 사람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의 가까운 동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국방부의 지도부에서 숙청이 있었습니다. 부패와 횡령 척결이라는 명분 아래 대규모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의 측근들 거의 전원이 예심 구금되거나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체포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또한 지사와 시장들 사이에 대규모 숙청이 진행 중입니다. 주목받는 인물들은 화면에 보입니다. 이 모든 기소와 체포는 크렘린 내부에서 영향력의 재분배를 시사합니다. 자원 갈등이 심화되며 엘리트는 건드릴 수 없다는 원칙이 이제 푸틴의 오랜 친구들에게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푸틴은 자신의 목숨을 더욱 걱정하면서 옛 친구들을 박해하고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러시아 최고 엘리트들 사이에 두려움이 퍼져 있습니다. 푸틴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지만 푸틴 역시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최근에 한 올리가르이가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서방 매체인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은 저희 멤버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하지만 그 인터뷰는 확실히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치 가짜 인터뷰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러시아가 겪고 있는 경제적 실패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논란이 많은 인터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푸틴이나 우크라이나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피했습니다. 서방이 러시아가 붕괴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그의 경고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에 화가 났고 이는 저희가 멤버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올리가르이들이 러시아에서 생각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제재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많은 재산이 러시아가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방위 산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역시 나라를 빠져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일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마 스탈린 치하에서 일어났던 대속청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오쩌둥도 비슷한 일을 했는데 그는 자신의 측근들을 정기적으로 체포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종류의 작전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정확히 일어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푸틴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푸틴에게 나쁜 소식은 국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골치 아프게 하는 건 국내 시장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전선에서도 나쁜 소식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영상에서 이 내용을 다뤘고 충격적인 새 통계를 알게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러시아 병사는 전선에서 20분에서 30분밖에 생존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평균 수명입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CIA가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CIA 국장 존 웨트클리프가 이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 도착한 러시아 신병의 평균 생존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사이로 추정됩니다. 20분에서 30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알다시피 AI로 구동되는 드론이 매우 전문화되고 저렴한 살상 무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정보가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출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불리한 정보를 퍼뜨릴 이유가 있습니다. 침공을 당하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전선, 특히 정보 전선에서도 최대한 승리하고 싶어 합니다. 이 정보는 미국 정보기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에 더 신뢰성이 있습니다. 꼭 정확할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수명이 분 단위로 측정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정말로 이기고 있다는 러시아 전쟁 블로거들의 주장과는 달리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왜 이런 일이 가능한지에 대해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혁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최근 멤버십 영상에서도 다뤘던 부분인데 우크라이나는 현재 매일 2개의 새로운 드론 설계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는 2026년 기준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올해만 200개 넘는 설계가 승인됐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모든 테스트 후 실제 전선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크라이나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디자인을 공개했는데 그건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것은 탄약이나 폭발물 대신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곳에 로봇을 투하하는 것입니다. 그 로봇들은 프로그래밍 되었거나 조종될 경우 주어진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부분은 더 알아봐야겠지만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 일은 작은 나라가 더 큰 나라보다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대응할 때 비대칭 전쟁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전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에 대해 말하자면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유튜브에서 정말 싫어하는 한 가지는 크리에이터들이 채널을 지원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런 보답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항상 그게 거꾸로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멤버가 되신다면 단순히 저희 채널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치 있는 것을 돌려받게 됩니다. 매일매일 저희는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오직 멤버분들만 볼 수 있는 독점 영상을 매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영상들은 여기에는 올릴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며 영상에 담기지 않은 세부 내용에도 시간을 쏟습니다. 또 알고리즘이 선호하지 않는 정보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척파와 같은 경험 많은 군 출신 전문가들을 모셔서 최전방 영상들을 분석하고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해드립니다. 그리고 사실과 선전을 구분해드립니다. 베이식스 인사이더에서 저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광고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저희 콘텐츠를 어떻게 밀어주는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주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다루지 못했을 이야기들도 다룰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검열되지 않은 확장된 보도를 제공해서 단순한 헤드라인을 넘어서 이런 갈등을 이해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멤버십이 저희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광고 수익은 변동이 심하고 영상도 추천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멤버십 커뮤니티를 만들면 알고리즘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활동을 계속 지원하고 더 깊은 분석에 관심 있으시면 아래 가입 버튼을 클릭하거나 basicinsider.com을 방문해주세요. 참고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서 유튜브 앱을 사용 중이라면 앱스토어가 자체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지불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휴대폰이나 컴퓨터의 브라우저에서 저희 채널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하고 항상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몇몇 댓글과 이메일을 받아 말씀드리지만 메인 채널 콘텐츠는 변하지 않습니다. 정기 콘텐츠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베이식스 인사이더는 추가 보너스 자료로
멤버들은 더 깊은 전술 분석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베테랑 커뮤니티의 생생한 해설과 장문의 심층 분석도 제공합니다. 이런 종류의 콘텐츠는 유튜브에 올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가 저희 영상을 제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러시아 내부를 어떻게 타격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파괴 중인 와일드베리 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이니 곧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창고만 공격한 게 아닙니다. 한번 보시죠. 바로 어제 우크라이나 드론이 흑해와 아조프해에서 러시아 그림자 함대 유조선 13척을 추가로 공격했습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에 의해 타격을 받은 러시아 선박의 총수는 196척이 되었습니다. 4척만 더 타격하면 200척이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몇 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작전은 7월 6일 시작됐습니다.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러시아 선박 200척 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가 무인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는 이러한 작전을 수행하는데 우크라이나인의 생명이 전혀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러시아 전쟁 블로거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최근 러시아 전쟁 블로거의 메시지를 보세요. 예전엔 식품 쿠폰이 있었는데 곧 흑해 유조선 출항에도 쿠폰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러시아의 흑해 함대는 그들의 기지에 갇혀 있습니다. 공해로 나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흑해를 지배하기 위해 점령한 것입니다. 저희는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조치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순양한 모스크바가 여전히 스네이크 섬 앞에 정박한 기암이라고 확신할 겁니다. 저희는 좋은 결과를 바랍니다. 이 농담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모스크바는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2022년, 그러니까 4년 전에 그 배를 침몰시켰고 지금 이 전쟁 블로거는 푸틴이 올해가 몇 년인지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아직도 그 3일짜리 특별 군사작전이 끝나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옛 러시아의 대처 전략인 좋은 차르, 나쁜 보야르들입니다. 차르 자신은 항상 현명하고 선하다는 러시아의 오래된 믿음이죠. 그리고 나라 문제는 항상 조언자들 때문에 생깁니다. 보야르들이 차르에게 거짓과 나쁜 정보를 준다는 뜻이죠. 오래된 러시아식 방법이지만 푸틴은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푸틴에게 중요한 건 권력 유지뿐이죠. 러시아인들이 푸틴을 탓하지 않는 한 그는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걸 계속 유지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이제 자기 나라가 말 그대로 불타는 걸 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와일드베리 창고 얘기죠.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와일드베리는 러시아의 대형 기업으로 미국의 아마존과 비슷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와일드베리는 러시아 내에서 아마존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와일드베리의 물류망은 너무나 거대하고 효율적이어서 러시아 군대가 조용히 이 회사를 통해 전선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와일드베리를 이용해서 물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우크라이나인들이 약 5일 전부터 와일드베리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공격은 매일 밤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모스크바 시가 아닌 모스크바주 전체 지역의 한 창고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공격 며칠 뒤 창고 모습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후 우크라이나는 이틀 만에 와일드베리 창고 3곳을 추가로 파괴했습니다. 남부 러시아에 있는 와일드베리 대형 시설 2곳도 성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여기 영상들이 있어요. 저 불길은 정말 비현실적이네요. 제 말은 저 불길이 진짜라는 게 믿기 힘들다는 거죠. 엄청나네요. 저 안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면이 영상 초반에 봤던 그 소녀가 푸틴에게 일출을 감사하던 클립이에요. 러시아의 하늘, 그건 공기질에 안 좋을 거예요. 이건 잠시 후에 자세히 다룰 내용이지만 우크라이나가 파괴한 두 시설은 그 시설들은 그 회사 기준 전국에서 4번째, 6번째로 큰 시설이었습니다. 정말 거대한 시설들이 파괴된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설은 이미 공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위 10개 중에 남은 시설이 몇 개 안 됩니다. 여기 러시아인이 창군 밖 상황을 정확히 알아차리는 또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였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헬리콥터가 불을 끄려 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모기가 불을 끄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전히 뭔가 터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언가의 잔해가 폭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헬리콥터들이 불을 끄려고 날아다니고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연로가 있습니다. 역시 오른쪽이 가장 많이 타고 있습니다. 연기가 점점 더 검게 변하고 있어요. 왼쪽 것은 아직 버티는 중이에요. 오른쪽 불을 끄지 않으면 왼쪽에도 불이 번질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건 이미 거의 다 탔어요. 헬리콥터로 불을 끄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규모가 너무 커서 헬리콥터가 전체 배경에 비하면 아주 작은 점처럼 보여요. 네, 여기 헬리콥터가 있습니다. 이제 일부 러시아인들에게는 이게 오히려 틱톡용 좋은 콘텐츠거리가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길을 배경으로 두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 영상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왠지 오늘은 새벽 일찍 일어났어요. 이해가 안 돼요. 불안한 생각이 저를 괴롭혀요. 생각들이요. 그냥 이게요? 있잖아요. 저희는 제 그래요. 세대잖아요. 혹시 불안한 생각에 시달리시나요? 사실 우리는 오늘은 그 왠지 기술을 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요.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그리고 여기에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목요일 아침에 녹음하고 있는데 또 다른 창고가 있습니다. 로스네프트 와일드베리스 창고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창고가 직접 타격을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곳이 타격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추측을 해본다면 아마도 와일드베리스 창고가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몇 시간 후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고 창고가 타격받았다면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이 회사 상위 10개 창고 중 6곳을 타격했다는 의미입니다. 1번, 2번, 그리고 5번, 6번, 7번, 8번.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쉽게 예상됩니다. 그 후 우크라이나는 다른 목표로 옮길 것입니다. 이제 이 창고에서 모든 것을 잃고 있는 러시아인들에게 최근에 와일드베리스의 CEO가 모든 것을 잃은 러시아 판매자 모두에게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겉보기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에 대해 곧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한 러시아 상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건 크렘린이 물어볼 질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 타격을 결정했을 때 그들은 러시아 정유시설을 타격했습니다. 그들이 러시아 유조선을 타격하기로 결정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러시아 유조선을 타격했습니다. 그들이 와일드베리스 창고를 타격하기로 결정하자 실제로 타격했습니다. 크렘린은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우크라이나가 더 중요한 목표를 공격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 사람이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우크라이나가 뭐든지 타격한다. 우크라이나가 선택한 이해하셨나요? 목표를 타격한다. 그곳에도 그게 도달할 가장 수 목표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져가야 만약 가는 그들이 거죠. 모두 파업하고 싶다면 정유소들도 그래, 타격하고 난 그냥 싶으면 가난해질 타격하는 뿐이야. 거죠. 그들이 와일드베리스 창고를 타격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만약 내일 그들이 타격하기로 결정한다면 나도 정말 모르겠어요. 됐다. 크렘린, 공항, 기차역, 군산 복합체. 그들은 그들을 공격할 거야. 나는 엿먹었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이제 보상에 대해 말해볼게.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에게 보상하라는 정치적 압력이 와일드베리스에 있었어. 와일드베리스가 10일 전에 계약을 바꿨음에도 말이야. 기본적으로 우리 창고에 드론 공격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한 거지. 하지만 그런 계약 변경에도 불구하고 와일드베리스의 CEO는 판매자들에게 보상하겠다고 말했어. 하지만 여기서부터 계산이 맞지 않아. 있잖아. 추정에 따르면, 그리고 이건 러시아 전문가들의 추정일 뿐이야. 그 회사는 아마 지난 5일 동안 약 35억에서 40억 달러, 즉 약 3천억 루블 상당의 상품을 잃었을 거야. 정말 엄청난 돈이지. 하지만 상대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거대한 회사에게는 그게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알아보니 이 회사 가치는 약 90억 달러에 불과해. 물론 90억 달러가 적은 돈이라는 건 아니야. 정말 큰 돈이지. 하지만 90억 달러짜리 회사가 40억 달러의 손실을 감당할 수는 없어. 내 생각에는 그건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여. 90억 달러 회사가 40억 달러 현금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어. 그리고 있잖아. 여기서 그녀의 첫 발언으로 돌아가자. 그녀는 판매자들에게 보상하겠다고 했다. 그녀는 판매자들의 손실 전액 지급을 약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여기 보상금을 받은 와일드베리스 판매자의 영상이 있어. 그리고 그 금액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 한번 봐봐. 오늘은 7월 23일이고 와일드베리스가 7월 18일에 창고에서 불탄 상품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보상금의 규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격받은 와일드베리스 지점에 남은 저희 재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와일드베리스가 우리에게 얼마를 보상하기로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해 손상된 물품에 대한 자발적 보상금입니다. 참고로 금액은 1687루블 94 코페이카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보상금입니다. 받으셨나요? 오늘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가 받은 돈은 실제로 잃은 금액의 1%도 안 됐어요. 사실 실제로 잃은 금액의 0.5%도 안 됐어요. 그건 정말 모욕적이죠. 그럴 바엔 돈을 안 받는 게 낫겠어요. 이번 공격은 긍정적이지만 우크라이나만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진 않아요. 러시아도 반격했으니까요. 그리고 러시아는 늘 그렇듯 민간 목표물에 반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전에 러시아 언론과 선전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언론, 러시아 선전기계가 러시아 와일드베리스 창고에 대한 이 공격들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헤드라인입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물류 인프라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새로운 인플레이션 요인에 직면할 위험이 있습니다. 물류 인프라에 대한 공격과 그 결과는 러시아 경제에서 새로운 인플레이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 이후 연료 시장의 불균형이 발생했던 것처럼 코메르산트 계산에 따르면 일주일 만에 드론 공격으로 와일드베리스의 총 80만 2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5개 창고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회사 전체 물류 용량의 14.3%에 해당합니다. 전체 용량의 8%에 해당하는 시설이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물류 체계가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물품은 저장을 위해 우랄과 시베리아로 보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 창고를 보유한 판매자의 비중이 증가할 것입니다. 오늘 모스코브스키, 일면 이 콤소몰스키에 도착합니다. 러시아인들은 또다시 물가 급등을 예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러시아는 반격을 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민간인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7월 21일에는 체르니히우 지역 행정 건물을 공격해 한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는 수미 지역의 주거 건물도 공격해 4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데사에서는 기반 시설도 공격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밤에는 러시아가 실제로 11살 마리아 레브첸코를 공격해 숨지게 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집에 있었는데 러시아 폭탄이 떨어졌고 안타깝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은 우크라이나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러시아의 공격으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크라이나의 비영리 단체인 유나이티드 24와 협력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단체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설립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협력함으로써 저희는 실제로 여러분이 우크라이나의 방공 시스템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모금 캠페인을 마련했습니다. 기부금은 우크라이나의 스카이 디펜스에 전달됩니다. 이 주제는 저희가 오래 다뤄왔으며 우크라이나가 시스템을 만든 것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드론과 미사일을 막을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해결책이었고 저희는 유나이티드 24 플랫폼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24는 2022년 5월 침공이 시작된 이후 설립되어 자선 기부금을 모으는 주요 플랫폼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바로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해서 이 캠페인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부는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무고한 민간인의 생명을 구하는 데 직접 도움이 됩니다. 웹사이트에서 러시아가 매년 우크라이나에 발사하는 드론과 미사일 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서는 각각의 방공 미사일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러시아가 매년 우크라이나를 향해 얼마나 많은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매년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스카이 디펜스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는 생명을 구하고 우크라이나의 인프라를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그들이 계속해서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만약 기부를 원하신다면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해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미국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기부하신다면 기부금을 세금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기부금은 좋은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름은 쌤이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